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가정학과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1차 의료 개발센터 선생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순서대로 한번 소개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보입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차 의료개발센터에서 1차 의료 연구사업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병원 1차 의료개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장아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건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조정하는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은 소속의 1차 의료개발센터 운동처방사 허진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질환과 체력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 설계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환자분들 교육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차 의료개발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혜민입니다. 다학제 돌봄팀장으로 있고요. 다학제 돌봄팀장은 의료와 돌봄 인력들이 어떻게 소통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항상 고민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차 의료개발센터의 사회복지사 박은정입니다. 저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차 의료개발센터 임상영양사 황예리라고 합니다. 저는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환자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의원, 환자분들 질환별 영양상담, 영양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집단 영양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재택을 방문하여 맞춤형 영양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잘하는 그러게.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다들. 네, 1차 의료 개발센터의 여러 직군의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나와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1차 의료 개발센터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1차 의료 개발센터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박혜민 선생님이 좀 부탁드립니다. 저 1차 의료개발센터는 2023년 4월에 개소했고요. 저희 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의료 서비스로는 환자 관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 아래 돌봄 인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간호사, 또 운동처방사, 영양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까지 다각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환자 진료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1차 의료에 있어서 특히 다학제, 사실 시청자분들은 다학제라는 이 단어도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학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1차 의료 개발센터에서 다학제 협력, 다학제 팀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학제라고 그러면 보통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이런 여러 과가 모여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다학제 개념은 그걸 넘어서서 의료, 돌봄, 그렇죠, 복지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다학제 / 다직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직종의 직군이 모여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다양한 직종의 선생님들이 나와주셨는데 특히 이제 다학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팀 기반으로서 환자를 어떻게 보면 진료는 의사랑 환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 팀 기반으로서 환자한테 교육시키고 다가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아름 선생님은 이제 간호사시니까 다학제 이 팀 기반에 있어서 본인은 좀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1차 의료개발센터에 입사를 하고 처음 이렇게 다학제 팀원들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병원에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을 땐 단순히 이제 교수님의 오더를 받아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크게 진행을 했었다면 지금 센터에서는 보다 좀 주체적으로 제가 환자의 문제를 1차적으로 사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영양 선생님이라던가 운동 선생님께 환자의 이런 문제에 대해 의뢰를 하면 단순히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는 게 당연히 환자분 건강해지는 좋은 정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나한테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분들을 되게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그 문제를 사정하면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환자분들 외래 시간에 맞춰서 가서 교육도 진행하고 아니면 이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재택을 방문해서 환자분들에게 건강 교육과 이렇게 영양 상담이나 운동 상담까지 같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차 의료 개발 센터가 지금 일산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 일산, 이 고양시 시민분들께서는 이미 그런 한국형 주치 제도의 어떤 초안 버전을 좀 경험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네, 뭐 방문 이제 재택 방문 재택 방문을 하셔서 실제 환자 교육시키고 하셨을 때 뭔가 뭐 어떤 것들을 지금 해주시는지. 저희가 10개의 네트워크 의원이랑 같이 환자를 보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환자를, 그러니까 일산병원에 있는 의사, 박혜민 선생님 제가 직접 환자를 케어하는 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머전시 케이스 때. 그렇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그 1차로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게 저희 개발센터이자 지원센터의 사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도 가끔 나가보면 박혜민 선생님도 아마 같은 느낌일 텐데 진료실에서 3번 진료할 때하고는 틀립니다. 힐링이 됩니다. 힐링. 네.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꿈꿔왔던 그런 의료를 제공할 수 있구나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와주셨으니까 실제 뭐 외래 환자를 기반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방문을 해서 환자 교육을 시켜주셨을 때 각 분야에서 좀 어떤 것들을 주로 강조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환자분께 교육을 좀 시켜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앞서 아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상에서 근무했을 때는 교수님들께서 오더를 내려주시면 1대1식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여기 센터에 입사하면서 재택 영양 교육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일단 환자분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제가 방문을 하여서 직접 사용하신 냉장고라든지 뭐 냉동고, 뭐 식재료 창고 같은 거를 직접 확인하면서 뭐 보관이 좀 잘못되어 있는 식품이라든지 뭐 조미료 같은 것도 확인해서 좀 오래된 것들은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너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 점이 저는 뿌듯하고 보람찬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인지 단백질 위주인지 또는 또 뭐 지방 위주인지 그것도 좀 보이지 않나요? 그죠? 너무 잘 보이고 음료 같은 경우에도 좀 콜라라든지 뭐 오렌지 주스, 액상과당을 조금 구비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에는 좀 액상과당 음료를 뭐 탄산수로 대체를 하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당이 좀 적은 음료들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요즘은 이제 밀키트도 되게 잘 나와 있고 뭐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사실 배달 음식도 되게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균형적인 식사를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환자분들께 어떻게 좀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저는 밀키트나 뭐 완제품 같은 것보다는 환자분들 집에 있는 최소한의 재료로 좀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환자분들의 케이스에 맞춰서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드리는 편입니다. 장아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아니, 실제로 저희 영양사 선생님이 재택 방문할 때 저도 같이 방문을 하는데 되게 식재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 식사 자체에 별로 흥미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시는 음식 드시라고 양을 많지 않게 조금씩만 드셔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환자분도 오히려 안심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까라고 표현도 하시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환자분의 반응이나 진짜 실제로 그 드시는 음식의 양이나 이런 걸 면밀히 평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죄송해요. 친구 아니. 그게 일반적인 우리 팀이 아니고서는 경험하기 힘든 맞아요. 경험이죠. 맞아요. 네.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구로병원에서 진료 볼 때 비만 환자분들 최근에 이제 요새 뭐 위고비나 마운저로 이런 워낙 주사들이 많이 나와서 비만 환자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짧은 진료 시간 안에 사실 주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그것만 정말 많은데 뭐 부작용이나 주사 맞는 법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영양 교육도 이제 따로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사실 시간이 좀 한계가 많고 특히나 이제 비만 환자분들은 식사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설명드리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영양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냉장고나 아니면 이제 환자한테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실 목적이 약 치료, 약 처방하는 것보다는 약이 처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인데 우리 그런 게 목적이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그걸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박혜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형 주치제도라고 말하는 거에 또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그 의사 입장에서 나를 주치의로 정했다는 뜻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등록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이 사람이 아플 때만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아, 지금 힘든 거를 내가 해결해 주면 되지 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이 나를 주치의로 정했으니까 왠지 건강검진을 잘 받고 있는지 이 할머니가 예방접종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혈압약을 이곳저곳 해서 여러 군데 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치의제도가 등록 관리가 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고령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로 가정학과 선생님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동안은 다른 병원 여러 가지 건강검진 센터에서 검진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구로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하시면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드릴 때 사실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백신 접종력도 확인해야 되고 기저질환 뭐 예전에 수술하신 거 다 처음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좀 등록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주치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관리가 되니까 훨씬 진료하거나 교육하는데도 네,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보 공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박혜민 선생님이 환자였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화해가지고 주치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어볼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그 뭐랄까 요약지가 만들어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 그 기본적으로 기본 사항 들어가 있고 질병명 플러스 거기다가 약품 리스트까지 약물 현재 들어가는 모든 리스트까지 들어가는 그런 걸 통해서 주치가 있으면 그게 주치가 준비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거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주치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가정학과의 목표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질병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생활 습관이 관리가 되니까 굉장히 환자분이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는 데 있어서도 아주 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 실제로 환자분들께 이제 직접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해주시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운동 처방사 선생님은 사실 운동 처방 같은 경우에 저도 비만 환자 볼 때 이제 운동 처방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그 스포츠 의학실에 가면 운동 처방사 선생님이 이제 1시간 PT 받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밖에서 사실 PT 받으면 요새 되게 비싸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50분에 뭐 7만 원, 8만 원 요새 여의도 이런 데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병원에서는 50분에 2만 원? 이 정도 수가가 측정이 돼 있어서 환자분이 진짜 PT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진짜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환자분들께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주시고 계신지. 조금 운동 처방사로서 조금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운동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까마득하게 느끼지 않게끔 일단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 뭐 어느 역까지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는 거 이렇게 하루에 10분 정도만이라도 일단 꾸준하게 하시게끔 지도를 해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 단계는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거의 앉아서 많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다리에 밴드를 묶어가지고 벌리면서 운동하세요. 근무하면서 돈 벌면서 운동하세요. 이렇게 좀 실용적이게 효율적이게 운동을 좀 시도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운동 같은 거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막 그 시범도 보여주시고 제가 더 함께 힘들어요. 이렇게 제가 더 PT 선생님처럼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다학제 진료도 같이 한번 해봤어요. 같은 진료실에 뭐 환자가 들어오면은 같이 봐요. 근데 운동청 우리 선 선생님이 와 밴드 운동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야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외래에서 이런 서비스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었구나. 진짜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거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양말 쳐보고 빨리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감동했어요. 밴드 운동. 교수님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료 보시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다학제 진료 봤을 때 제 조수였어요. 제가 조사해드렸습니다. 운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직접 시범 보여주시고. 조교. 시범조교였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 볼 때 환자분이 여쭤보시거든요. 뭐 유산소가 좋냐, 근력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 해도 되냐, 뭐 무릎이 아픈데 이런 거 실내 자전거 타도 되냐,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운동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렵고 사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해보시면 유튜브 영상들 따라다 다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네.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운동들이 근데 요즘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괄적이게나마 기준을 좀 정해드리자면 20대, 30대까지 아무거나 하시고요. 40대 넘어가면서 약간 내가 운동에 대해 좀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운동을 많이 안 해봤어. 운동이 내 몸에 익숙치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걷기 운동. 그 유튜브 자꾸 이제 유튜브 걸려서 죄송하지만 유튜브에 그 잘 걷는 정자세로 걷는 걷기 자세에 대한 영상들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면서 다치지 않게 운동 효율적이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고령이신 분들에게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브 보면 이렇게 해서 아파야지만 효과 있다. 그래서 그게 근육이 아픈 거랑 관절이 아픈 거랑 틀리잖아요. 맞아요. 근육이 아픈 거는 그게 며칠 지나면 좋아지면서 오히려 회복 단계를 거치는데 관절이 아프고 인대가 아픈데 그걸 계속하고 앉았어요. 그 유튜브 보면서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평생이 아니죠. 한번 그렇게 다치면 몇 년 못 해요. 그다음에 운동 못 하거든요. 저는 이제 건강검진 상담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이 날짜가 딱 정해지면 한 일주일, 2주 정도 이렇게 벼락치기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다쳐서 와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혈액검사, 혈액진단검사에서 CPK라고 해서 근육효소 수치를 볼 수 있는 혈액검사 수치가 있는데 그게 몇 천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여쭤보면 급하게 이제 벼락치기로 운동을 급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간 수치도 같이 상승하고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실 신기능 저하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이제 혹시 급하게 운동하셨냐 그러면 건강검진이 있어서 벼락치기로 막 한 1, 2주 정도 막 PT도 열심히 받고 밖에 요새 또 러닝이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팀 기반으로 해서 주치 팀이 있으면 좀 꾸준히 좀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데 정말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팀에서 예상 외로 그게 예를 들어서 의사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환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래. 그래서 운동 처방이고 영양 처방을 했어.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걸 못 하시고 나중에 와서 결과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몇 년을 두고서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깨닫는 게 가정 폭력이 있었다든가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는 우리 복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돌봄 팀장님이신데 돌봄이 전체 주관하시는데 우리 만성질환에서 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네, 박성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그 질환을 보면 사실 면밀히 그 안에는 그 사회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질병이 있다가 아니라 그 질병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좀 파악해 보고 거기에서 또 접근을 해서 그 환자가 되게 좋아지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 고립이 좀 문제되고 아니면 그 환자의 보호자로서 그 번아웃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역 자원하고 연계돼서 그 어떤 치유 농업 이번에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같이 참여하는데 환자가 너무 많이 좋아진 사례를 보고서는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망 속에서도 환자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연결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게 들었습니다. 뭐 이게 밭을 같이 가꾸는 프로그램이었던가 그랬었죠? 맞아요. 작년부터 해왔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어떤 더 번아웃을 조금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고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무게에서 약간 잠깐이라도 벗어나서 내가 자연에서 무언가를 하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좋아하셨고 지금은 그게 자조 모임으로 연결돼서 되게 끈끈하게 서로 간에 이제 뭐 어떤 정보도 전달 서로 주고받고 또 위로도 받고 이러면서 되게 돈독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한 분은 좀 그 우울감이 되게 심하셨던 분인데 그분 또한도 지금은 거의 그 피부가 되게 막 까맣게 될 정도로 거의 그러니까 뭐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이런 텃밭에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좀 잡념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참 그리고 그 작년에 재가의료 급여 사업의 환자분 중에 정말 그 집에서 휠체어 타고 오실 정도로 집에만 있고 회복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치유 농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텃밭 프로그램 때문만에 뭐 좋아졌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되게 좋게 건강하게 걸으면서 지금 텃밭에 물 주는 케이스까지 성공 사례까지 있거든요. 서로 간에 어떤 그 치열업도 되고 그리고 정보도 주고받고 이 힘이 되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재택 환자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택 환자뿐만 아니라 뭐 아주 건강군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 저희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박혜민 선생님이 노세 전문가가 돼가고 계시거든요. 노세라는 그 개념 잠깐 하시면서 노세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네, 노쇠 예방이 중요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쇠라고 하면 그냥 늙으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노쇠랑 자연노화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쇠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쿄에 장수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59명의 그 연구자가 한 300년 정도의 논문을 검토해서 12가지 생활 습관 수칙을 만들었어요. 노쇠 예방을 위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구강 영양, 치아 상태가 괜찮냐, 그리고 이제 하루에 10가지 이상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냐, 그리고 사회적 인간관계를 하고 있냐, 그리고 내가 생애 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냐 등 아주 다면적으로 이제 좀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12가지 수칙이라고 일본에서 만든 거를 저희 한국상에 맞춰서 역으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배포하고 스크리닝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노인분들 중에서 우울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고립되어 있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점 발견해서 되게 저희가 만성질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외래 왔을 때 혹시 6개월 이내에 넘어지신 적이 없냐, 낙상의 위험성이 있냐, 그걸 집에는 안전하게 매트를 깔고 계시냐, 아니면 집에 불을 좀 환하게 켜고 계시냐, 이렇게 해서 낙상 예방에 대한 것도 한마디라도 더 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치아 검진도 꼭 받으시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연결해 드리는 점, 이렇게 좀 저희가 챙겨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처럼 노쇠도 하나의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찍부터 노쇠가 그래서 언제부터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는데, 사실 만성질환이 생기면 그거 자체가 노쇠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노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그렇게 내가
노쇠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의 주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노쇠도 예방할 수 있고 그 노쇠는 건강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특별히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도. 질병이 진단받지 않아도 노쇠할 수 있죠. 그래서 노쇠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인데 사실 노쇠가 제일 안 좋은 점은 평소에는 다 고만고만하게 지내시다가 응급실에 한번 가신다거나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전신마취 수술하신다거나 하면 급격하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셔서 뭐 제가 레지던트 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폐렴 다 나와서 피부가 다 좋아졌는데 걸어서 나가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집에서 계속 누워서 지내시다가 또 폐렴이 계속 재발하고 이렇게 이제 또 임종하시게 되시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이렇게 노쇠, 늙고 쇠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기초 체력을 닦아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1차 의료개발센터는 환자를 4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군으로 분류해서 1군은 건강군, 2군은 만성질환군, 3군은 거동불편군, 4군은 와상군인데요. 지금 아까 우리 돌봄 팀장님이 3, 4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는 1, 2군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을 예방을 해서 3, 4군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어렴풋이 느끼고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그걸 계속 노력해 왔었죠. 그죠? 혹 좀 몇 개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것 있나요?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 계획이라든가 우리 돌봄 팀장님. 그 관계망 형성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혜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쇠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그냥 기능을 유지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음은 있는데 그 죽음에 젊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이게 삶의 질을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돌봄에서는 우선은 우리 1차 의료 개발센터가 환자한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되기 전 단계, 예방 전 단계에서 우리가 다학제 팀으로 관리하고 또 건강한 생활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돌봄 팀장님께서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들의 번아웃도 같이 관리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 또한 이제 사실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까지 같이 챙기는 역할을 2인분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 번아웃은 왜 안 챙겨주시는 거죠? 교수님은 예인가요? 네. 맞아, 번아웃 되는데. 저의 건강을, 저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항상 주고 계시는 게, 저희의 그 맛있는 거를 항상 담당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위로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팀의 번아웃은 제 카드가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차 의료개발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특히 1차 의료개발센터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팀 기반의 어떤 환자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